매우 에너지에 관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는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필요한 건데 이 에너지의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큰 틀에서 활동을 하다가 에너지를 중점적으로 주요 활동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부산 에너지 정의로운 에너지를 찾아보자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부산 에너지 정의로 활동을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말고 부산의 환경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은 우리 부산하면 여기도 해운대니까 바로 앞에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해수욕장도 많고 그래서 저희 부산은 해양의 도시 제1의 대한민국의 해양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전에 우리 부산 시민들이 잘 모르는 낙동강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낙동강은 우리의 젖줄이고 부산은 낙동강 물을 거의 90%를 먹고 시민들이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동강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해양의 위주로만 해양의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낙동강 이야기를 하면서 강, 바다, 그리고 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계속 언론이나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기후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산도 마찬가지 기후위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환경 파괴라든지 부동산 개발로 인해 가지고 환경이 많이 훼손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기후위기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산의 지금 환경 파괴 부동산 개발에서 제가 이제 큰 틀에서만 했을 때 가덕도 시공항 많이 들어보셨죠? 가덕도 시공항 하면 부산을 살릴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산의 모든 언론과 부산의 시, 민주당 이런 다 가덕도 시공항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재개발 이거 노무현 북한은 우리 부산의 부산항 있잖아요.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배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컨테이너 박스로 들어오는 물품들을 산재해 놓고 있다 보니까 부산 시민들한테 이게 차단되어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과 부산역 사이에 도로가 있잖아요. 글로 가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횡했어요.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고 좀 바로 옆에가 항구고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차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 북한을. 그렇게 하면서 북한 재개발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예전에는 아주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게 개발이 돼서 항구로 이용이 됐었는데 19세기 말부터 이게 항구로서 역할을 했지만 차단이 되고 시민들하고는 이게 차단이 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 그러면 즉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것은 공원이라든지 시민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있던 항구는 가덕도로 가면서 가덕도에 있는 부산 항구로 부산 신항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뒤 언저리에는 사실 우리의 개발과 우리가 잘 살기 위한 뒷면에는 환경 파괴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과연 이게 시민들한테 돌려주는가? 그리고 그 뒷면에 있는 환경 파괴. 북한도 마찬가지. 거기는 예전에는 해안이었지만 자연 연안이었지만 북한으로 만들어지면서 다 매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나 항구 역할을 했지만 거기에는 그 항구에 관계되는 모든 건축물이나 이런 항구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전부 신항으로 들어가면서 가덕도와 낙동강 항구가 매립이 되어 있는 그런 사실이 있었고,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
재개발하면서 추가적인 매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부산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했던 것들이 개인 사유지로 넘어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리나 개발, 바닷가에 우리 부산이 해양도시니까 마리나를 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케이블카, 산에는 케이블카 건설로 인해서 관광지역으로는 참 좋지만 또 환경 훼손이 일어납니다. 양면이 개발은 환경과 함께 양면에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해운대잖아요. 해운대 여긴 20km인데 우리 원전이 있다는 핵발전소 여긴 21km, 20km 네, 지점입니다. 30km 이내에는 아주 핵발전 사고가 일어나면 아주 위험하고 부산 인근에는 핵발전소가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장이죠. 기장도 부산인데 여기 20km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부산 시민이 핵발전소가 있다는 건 알지만 몇 개가 있다는 걸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원전에는 세계 최대 밀집 지역이에요. 우리 원전에는 핵발전소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10개가 있다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고리 1, 2, 3, 4호기, 신고리 1, 2, 3, 4호기, 신고리 5, 6호기 지금은 또 분리해서 세울 고리 1, 2, 3, 4, 신고리 1, 2, 그 다음에 세울 3, 4, 세울 1, 2, 3, 4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고리라는 부산과 부산 인근에 바로 접해 있어요. 3km 내안에 핵발전소가 10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밀집하는데 예전에는 고리 1호기가 1978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건설 당시에는 거기 지역이 기장 주민들이 별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해운대 신시까지 일광 신도시, 장안 신도시 이렇게 막 개발이 되고 있고 반대편으로 울산도 마찬가지 공공단지나 아파트 단지들이 대거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인구 또한 세계 최대 밀집 지역에 후쿠시마 2011년도 원전 사고가 났을 때도 인구가 10만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 30km 안에는 340만이 살고 있어요. 몇 배입니까? 300배 안에 이런 인구가 있는 이곳에 부산 시민이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한 원전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1, 2, 3, 4호기에서 다 일어났어요. 2호기만 빼놓고 후쿠시마 원전 1호기, 3호기, 4호기가 연쇄 반응으로 해서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마찬가지 부산도 우리 원전 1, 2, 3, 4호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연쇄 반응으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그것만이 아니고 핵 폐기물까지 있다는 거죠. 네, 방사능 오염물, 방사능 폐기물이는 이게 우리가 요즘 갑상선암이 많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백혈병이 많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핵발전소 가동을 하면서 또한 핵발전소에 들어가는 물품을 기기나 물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장에서 백혈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단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는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노핵발전소 고리 1호기는 2017년도에 수명을 연구 정지를 했어요. 2호기, 3호기는 수명 연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40년 수명이에요. 40년 수명이 10년을 연장하겠다고 정부는 얘기하는데 그럼 50년이고 정부는 원자력 안전법을 개정을 해서 신청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신청 기간을 2년에서 5년 사이를 5년에서 10년으로 확장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원전은 40년 수명이 10년 연장이 되는 게 아니고 20년이 연장을 해서 60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계도 노후화되면 오래되면 고장률이 높듯이 노핵발전소도 고장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우리가 정말로 핵발전소가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노핵발전소 우리나라의 첫 번째 원전이 우리 1호기고 두 번째 원전이 우리 2호기예요. 이게 과연 우리한테 필요하나? 특히 부산은 서울과 경기 지방에 전기를 주기 위해서 200%의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지역 위기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게 지역 그러니까 노획발전소로까지 운영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타 지역에 전기를 줘야 되나?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전기를 만들어내고 해서 기장이나 우리 장산도 마찬가지 금정산 국립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보면 산을 보면 전부 다 전기를 서울 경기지방으로 보내기 위해서 송전탑이 어마어마하게 설치하고 과연 국립공원에 이게 타당한 건지 경관도 좋지 않지만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는 어마어마하다고 해서 100킬로까지 생기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송출하면서 나는 에너지가 100%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다 분산되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설치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게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자한 자비를 베풀어서 전기가 필요하니까 줘야 되지 않겠나.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분산형 전기. 부산에서 말고 부산에서 서울 경기지방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도 충분히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핵발전소 너희들이 만들어 너희들도 건설할 수 있다. 한강에 이유가 안 된다는 이유가 인구가 많아서. 그럼 우리는 30km 이내에 380만의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냐는 거죠.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를 자기네는 위험하다고 하지 않다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산형 핵발전소 하지 말고 분산형 태양광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하다는 거죠. 하지만 경관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분산형 에너지 수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근데 정부는 전부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한다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과 함께 같이 논의해서 같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문제로 우리 부산의 문제가 아니고 전 전기를 사용하는 전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저희들이 정의로운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래서 제가 앞에 저도가 너무 길었는데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바다보다는 강과 낙동강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혹시 낙동강하구에 대해서 낙동강하구 을숙도 가보셨습니까? 그렇지요. 옛날에는 을숙도에 다 가보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을숙도 아주 기억이 갈 때 같아. 아주 작은 기억이 엄마 아버지랑 친척분들하고 개였던 것 같아요. 집안 개에 갈대숲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제가 물결로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갈대가 엄청 많았던 그 기억만 하나 딱 나는데 그기가 가덕도 낙동강하구의 가덕도였다고요. 그 예전에 그 어마어마한 갯벌과 아름다운 경관은 지금 거의 아주 몇 군데밖에 살아나 있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순천만 아시죠? 순천만 갯벌 그거 관광단지 어마어마하잖아요. 하지만 부산은 이것을 지켜냈다면 순천만보다 더한 갯벌과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관광자원으로서 우리가 충분하게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뭘로? 다 공장을 만들고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매립하고 집을 명지 주거단지 있죠? 그게 다 갯벌이었어요. 그것을 다 매립을 하고 다 사라지게 했다는 거죠. 갯벌의 중요성은 거기에서 김양식도 하지만 우리 조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수확하고 있고 그것을 수출도 하고 일본이나 수출도 하지만 다른 타 지역에 또 보낼 수 있는 팔 수도 있는 이런 경제성까지 아주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후위기에 갯벌이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요. 숲보다 더하고 강과 바다는 바다, 연안은 그 물속에 있는 물속에 있는 해초, 이 해초가 식물이잖아요. 흡수한다는 거죠, 탄소를. 그런데 이것을 다 파괴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갯벌이
자체 내에 자정 능력을 해요. 육지에서 내려오는 그런 오염물질을 글러주는, 그래서 갯벌은 허파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개발로 인해서 다 사라지게 됐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갯벌 복원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서해안 갯벌 복원 작업을 해서 자연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 부산의 낙동하구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보면 부산이 너무나 중요해서 낙동강 하구입니다. 이 낙동강이 태백에서 흘러든 1300km 내려오면 낙동강 남해 바다를 맞는 어기에 낙동강 하구가 있어요. 너무나 동양 최대 철새 도래지였어요. 철새 도래지라는 것은 철새가 동양 최대 철새 도래지라는 것은 새가 최상위 그 생태계에서 최상위 그룹이에요. 최상위 그룹이라는 말은 가장 생태계에서 가장 좋다는 이야기예요. 얘들이 먹잇감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조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하구라는 말은 강의 입구라는 말인데, 하구의 특이성으로 강에서 내려오는 민물과 바다에서 흐르는 이 짠물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아주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특이한 하구의 특이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낙동강은 또 다르다는 거지. 금강도 참 좋지만 금강은 낙동강하고 같이 이렇게 갯벌이 있고 삼각주, 우리 학교 다닐 때 삼각주, 낙동강하고 삼각주 얘기했죠. 위에서 내려오는 바다가 깊지가 않아서 이 모래가 쌓이고 해서 얼숙도가 생기는 거예요. 얼숙도가 생기고 제가 여기는 그 보면 진우도가 생기고 여러 가지 모래 섬이 생긴 게 낙동강 하구입니다. 이런 다른 지역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을 하고 동양 최대 1966년에 동양 최대 철새 도로지라서 정부도 인정을 해서 여기를 179호 천연기념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지정된 것들이 좀 작은데 특별 해역 지역이라든지 자연환경 보호전 지역이라든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이런 지역으로 너무나 소중해서 이렇게 정부도 보호하자고 지정했지만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아주 소박한, 그래도 동양 최대의 그런 명성은 없지만 국내의 유일한 갯벌 중에 철새 도래지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 이 가덕도가 뭐 여러 가지 그 주택단지, 명지 주거단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갯벌이 사라졌지만 또 남아있던 또 문화재 보호구역도 사라졌지만 이렇게 보면 여기가 자연보호지역으로 이렇게 이게 다 습지보호구역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화재 보호구역 여기가 어디냐면 신안이에요. 여기를 다 매립을 했죠. 그리고 요 주변에 신앙을 건설하기 위해서 여기가 다 매립지고 여기가 문화재, 여기를 보시면 사실은 이건 지금의 현재인데 여기가 다 문화재 보호구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다 갯벌 매립을 함으로써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문화재 여기가 다 예전에는 문화재 보호, 여기도 문화재 보호구역이었어요. 그런데 다 사라진 거죠. 그 이유는 신앙이라든지 북한에 있던 신앙을 이리로 가져오면서 매립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이제는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여기도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요거는 신앙 때문에 없어졌지만 이 주변을 다 개발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가덕도예요. 낙동강 이쪽 반대 을숙도 쪽에서
가덕도를 보면서 낙동강 가구를 봤을 때 여기 진우동입니다. 아주 요 주변이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개인 배가 이렇게 운영되지는 않아요. 저희가 예전에 갔을 때 너무나 멋진 곳입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곳이에요. 여기는 또 개인당입니다. 여기는 전부 다 아까 문화재 보호구역 있잖아요. 여기는 예전에 제가 알기로 농심에서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시탑답 기업인들이 이것을 개발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개발 사업으로 정부와 이런 기업들, 착각계들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낙동강 가구에서 백조를 보셨습니까? 이게 백조예요. 우리나라에도 백조가 10월 말부터 날아옵니다. 2,000마리, 3,000마리, 몇만 마리가 날아왔던 낙동강 가구에 점점점 우리나라 백조는 일본식의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본이 백조의 호수에 나오는 서양의 백조가 우리나라에는 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철새가 10월 말부터 해서 2월까지 있다가 다시 날아가는데 이런 철새들이 관광자원으로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런데 도로라든지 매립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지금 정부가 그리고 민주당과 이런 신공항을 건설하겠다. 근데 김해공항이 있죠. 김해공항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2002년도에 돛대산 사고, 김해공항 사고가 나죠. 위험하다. 이런 식의 명분을 들고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외국으로 여행 가는 사람도 많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오니까 신공항이 확장된 공항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내면서 예전에 2016년, 7년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가덕도가 물망에 올랐어요. 그리고 김해 신공항이라고 김해 옆에 확장을 하자. 이런 안과 세 번째 안은 가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사를 한 결과 파리에서 파리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아주 전문 회사에서 조사한 결과 가덕도는 아무리 봐도 아니다. 3등으로 밀양보다 더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결과를 놓았어요. 그래서 김해 신공항을 옆에다가 2개의 활주로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어. 그런데 2019년도 민주당이 김해 신공항에 문제점이 있다 하면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찾아가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게 타당한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가덕도로 갔다는 거죠. 가덕도는 분명히 밀양보다 좋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2등인 밀양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데 무조건 가덕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가덕도는 이렇게 자연환경적으로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조사 결과 환경적으로도 너무나 좋고 여기에 투입되는 돈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경제성도 없고 환경적인 훼손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가덕도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했대. 그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도 알고 있어요. 가덕도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무엇을 이용하냐? 특별법으로 강행한다는 거죠. 특별법은 모든 법의 최상위라는 거죠. 모든 걸 무시할 수 있는 이 문화재 보호구역도 문제없이 넘어갈 수가 있고 모든 것들 넘어갈 수 있는 게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특별법이 강행되고 예산은 우리가 경제성이 없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잘 사용해야 되냐 하는 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비 타당성 조사도 특별법을 제안했을 때 하지 않겠다라는 근데 많은 시민사회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안한 거는 문제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예타 면제를 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라고 했지만 작년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에서 예타도 면제하겠다고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이고 이게 가능하지 않았는지 타당성을 처분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뭔가를 집을 이렇게 개조한다든지 다시 수리를 할 때는 우리가 돈 예산에 맞춰서 이게 쓸데없는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가장 또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잠깐만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부산시가 제시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김해공항이 있어요. 김해공항과 여기서 근데 공항 건설을 하면서 여기에서 비행기가 뜨고 지르면 여기에 있는 김해공항과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 진해나 이 사천에서 또 비행기가 뜨면 여기랑 문제가 있는데 안 된다. 국토부는 어떤 곳이에요? 개발을 우선으로 하는 곳이에요. 국토부마저도 이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가 철새 도래지기 때문에 새들이 날아가서 충돌 사고가 일어난다. 또 세 번째 뭐냐면 여기가 바다와 땅과 바다. 땅이면 땅이고 바다는 바다인데 땅과 바다와 또 땅과 세 개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단단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물건이 있고 사람이 움직이고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면 부딪히마가 일어난대. 그래서 문제가 일어난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에 특히 이곳에는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국토부까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래도 부산 시민을 국제선이 필요하다. 부산 시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주변을 개발함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성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추진했어요.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사전 가능성 조사 결과 어떻게 이렇게 이게 낙동강 하구 쪽입니다. 여기가 어떠냐면 100% 인공섬을 건설하겠다. 공항을 100% 인공섬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100% 인공섬의 경제성은 0.51이에요. 0.1 이하는 경제성이 없다는 거죠. 1억을 투자하면 1조를 투자하면 5천억이 손해본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부산시가 또 강행하는 명분은 뭐냐면 부산 엑스포 2030 엑스포 유치 전에 개항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2035년이면 절대 안 된다. 세계에서 유례가 찾기 어려운 초대형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이 가덕도는 유전자 보호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덕도시 등대성 보죠. 문화재도 있고 여기에 구석기 시대 문화 유산들도 있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유산들도 있어요. 혹시 가덕도 가보셨습니까? 가덕도 거기 자연환경이 너무 좋고 유래를 찾아보기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가대교로 인해서 한 10년 전에 그 도로가 생겼잖아요. 그 전에는 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유일하게 배로 이동하기 때문에 사람이 드물고 여기가 대부분이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생태적으로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유전자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기에 낙동강하고 유역분도 있지만 이 자체 내에 생태적인 가치가 아주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생태적으로 생태 자연도 1등급이에요.
해양 생태도, 이 해안가는 해양 생태도 1등급이에요. 근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이걸 건설하고 여기에 있는 산을, 해양 생태도 1등급의 산을 깎아서 여기를 매립을 합니다. 매립을 하면 요 산을 깎는다 하더라도 100% 자갈과 흙을 반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해에 있는, 나중에 모래 이야기도 할 건데, 모래를 가지고 여기를 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2의 환경훼손이 발생을 한다는 거지. 환경은 두 문제지고, 여기를 깎아서 매립하는 기간만, 공사기간 10년 동안, 2025년부터 만들어진다면 10년 기간 동안 70%를 차지한대. 이걸 다지고 여기를 빼내고 하는 동안. 그래서 절대로 2029년, 2030년 엑스포 전에, 유치 전에 계약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부산시는 우리는 도전할 거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 그 중에 안이 뭐냐면 플로팅 공법. 물에 띄워서 해보겠다. 어느 나라에도 그 공법을 제대로 개발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전해보겠다. 도전 좋죠. 도전해보겠다. 그래서 2029년 안에는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해서 개항하겠다 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공항이 필요하다면 지어야 되죠. 하지만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처음에는 부산 시민을 이게 여기에가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았는데, 결국은 여기 건설한다는 것은 부산시가 제안한 것들을 완전히 달라진 것은 우리 부산 시민들이 전 국민의 대상으로 저희들은 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대로 타자도 조사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가덕도여야만 된다는 이런 안을 가지고 밀어붙이는데, 결과는 100% 인공섬유. 그것도 2029년 개항은 절대 안 되는 35년.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이때까지는 부산 시민을 우롱한 사기극이었다면, 이제는 공항은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되는 공항 건설을 전 세계인에 대한 사기극, 살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여러분들한테 꼭 알리고 싶고, 과연 공항이 필요한가? 공항이 필요한다면 김해 신공항을 저희들도 공항에 대해서 더 지어야. 근데 이런 계획을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15개, 전국적 15개 공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10개를 더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좁은 국가에 도로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고속도로 엄청나게 지금 개발하고 있고, 철도도 지금 계속해서 추가 건설하고 있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공항 건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물류단지도 조성하겠다. 과연 이 물류단지는 가능할까? 이 물류단지를 위해서 여기가 또 일제시대라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물류단지를 신항과 공항을 연결을 해서 물류단지를 해서 가덕도 전체를 개발하고, 여기가 좀 외지잖아요. 김해공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모든 그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하게 하면 또다시 도로, 철도 개설들을 하면, 지금 처음에 부산시가 예산은 7조 6천원이었어요. 김해 신공항은 6조 7천원이었는데, 김해공항, 가덕도 신공항은 7조 6천원이에요. 1조를 더 추가한 거죠. 그런데 김해 신공항은 국제선이면 공항 할주로가 2개여야 되는데, 김해 신공항 할주로 2개예요. 여기 할주로 몇 개인 줄 아세요? 할주로 하나예요. 할주로 하나에 13조, 자기네들이 말했던 7조 6천원에서 배가 넘는 13조 6천원으로 그것도 할주로 1개. 이후에 꼭 할주로 2개가 있어야 되고, 김해에 있는, 그래도 어디냐면 공항 쪽에서는 관제탑이 2군데가 있고, 이렇게 같은 강서구에 가까운 곳에 공항이 2개 있으면 위험도가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합치게 된다면 지금 13조에서 어떻게 20몇 조, 30조도 더 올라가, 철도 이런 것까지 추가한다면 어마어마한 혈세들이 지금 공항으로 해서 그 고추 말리는 공항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부산 공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도 다 막고 있어요. 부산시는 무조건 강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부산시가 제시했던 안이고, 이게 또 중요한 건 제가 계속 말한 이게 낙동강 유역권에 있다는 거죠. 이걸로 해서 도로 개설, 그리고 아우토반 지하도로 빨리 가기 위해서 그 낙동강 문화재 보호구역을 간통하는, 밑으로 간통하고 위로 또 다리를 이쪽으로 다리 개설을 10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편리할까요? 우리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통행료를 주고 있어요. 여기 신도시 모든 도로망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해운대 신시가지를 위해서 연결 도로망을 만들었어요. 해운대에서 어디죠? 광안대교를 해서 북한대교에서 남항대교에서 을숙도대교에서 이제는 이주 가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한 줄만 있으면 과연 김해공항 근데 돈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광안대교 1,000원이죠. 북한대교 1,300인가 그래요. 남항대교 그 다음에 철마가 아니고 그 지하도로 하는 천마산 그것도 돈 내죠. 을숙도 되게 돈 내죠. 공항 한번 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우리 돈들을 이거는 다 왜 우리는 민자를 투자해서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민자 투자를 해서 도로 개설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자로 하지 않고 부산 이것을 사람들이 왜 더 덥다 그러면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게 된다면 다리 건설을 한다면 또 통행료를 받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통행료 내기 싫기 때문에 통행료 안 내는 도로로 간다는. 그래서 교통이 더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진 이 통행료를 다 없애라. 그러면 분산이 되어서 새로운 도로가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래서 부산시가 운영하는 처음에 부산시가 한 이런 이야기들. 국토부도 처음에는 그 사전 타당성 조사 전에 국토부도 이랬어요. 12조 도로 개설 이렇게 하면 12조 된다. 그때 7조 5천억이었을 때 12조 된다. 그런데 국제선 국내선까지 하면 15조 된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 28조도 더 된다. 환경 해소까지 감안하고 위험성까지 감안하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냐 라고까지 했습니다. 사타 결과 13조 국제선 한 번을 위해서 13조 어마어마한 돈은 지금 눈 가리고 아무하는 거죠. 보이는 것은 이것밖에 안 보여주고 추가에 되는 환경 훼손이가 그 다음에 우리 혈세 낭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경제성이 높다는 이유로 얘기를 하고 일자리 창출 과연 일자리가 창출될까요? 돈 있는 사람들만 땅값이 올라갈 거고 땅 있는 사람만 땅값이 올라가고 일자리 창출을 해서 과연 일자리는 건설할 때 잠시 되지 않을까 합니다. 관계되는 사람들은 돈을 좀 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 항상 돈 없는 사람들만 문제가 된다는 이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아까도 말했던 자연생태도 일동 해양생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제가 몇 시까지 할 수 있어요? 자, 네. 자, 이 가덕도 여기 처음에 대학마을이에요. 이 대학마을 여기를 다 매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문화재 보호구인데 여기도 다 매립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여기는 어떻게 여기에 살고 항구에서 여기 보통 가덕도는 여기 그 바닷가에 있는 바다에 있는 그 물고기들을 어업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기 주변에 전부 횟집이 운영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다 생계를 버리고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연환경들이 있고요. 여기에 가덕도 역사, 여기 일제 강점기 전부터 러일 전쟁의 흔적입니다. 요런 직접 가보시면 아주 소박한. 근데 이곳은 어디냐면 여기에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 아픈 역사는 뭐냐면 러일 전쟁 때 19세기 말 러일 전쟁으로 여기에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강제 이주를 당했죠. 그리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또 정부가 하면서 다시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외지인들이 그냥 집 없는 분들이 아니면 뭐 너무 경관이 좋고 이러니까 여기는 자기 자산이 없어요. 자기 땅이 없고 그냥 건물에 대한 권리만 좀 있고 땅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덕도 여러 가지를 했던 이유는 경남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고 그리고 그 공항 건설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70%가 국가 땅이라는 거죠. 아주 수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가덕도를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에 대한 그 노무현 때부터 계속 가덕도 신공항을 읊었지만은 10년, 20년 동안 계속 가덕도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 재작년 처음에 다시 특별법 만들면서 지역 주민을 찾아뵈니까 난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 이런 것들이 왼쪽 정보만 바뀌면 얘기했었다. 삽들기 전까지는 우리는 믿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결국 이 사타까지 발표하고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진행하고 한 가지 빼먹은 거 뭐냐면 2029년 강행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플로팅 공급을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다. 두 번째, 패스트 트랙으로 모든 아까 예비 타당성 없앴죠. 전략환경영향평가 아주 간소화하고 그 다음에 무슨 공법 계속 이런 것들을 국책 대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뭘 보고해야 되는 거, 조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데만 5년, 6년 이렇게 걸리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간소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연 이 사업이 옳은 것인지 전 세계인에 대한 부산 시민은 모르고 부문제치고 전 세계인의 살인행위일 수밖에 없다. 다지고 해야 돼도 아쉬워하네. 이런 우리 안전에 대한 무시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나. 부산시가 이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 시민은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고 이런 자연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이런 이야기들 하고요. 그 다음에 법정 보호종 이제 어마어마 수달 뭐 이런 건 많이 있지만 그리고 가덕도에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가덕도에 보면 이게 있어요. 100년의 수 가덕도라고 합니다. 100년 꼴랑 100년 우리나라는 100년으로 되어 있는 100년을 유지한 숲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리산도 마찬가지 그나마 설악산 정도라든가 유지됐고 우리는 뭐가 있었어요? 일제강점기도 있었지만은 일제강점기 때 수탈해 갔죠. 일본이 전쟁한다고 수탈해 갔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불타고 없어지고 그러면서 못 먹고 못 사니까 숲을 다 훼손하면서 먹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는 우리 무슨 산이라고 했어요? 민둥산이란 말을 산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 가덕도는 러일 전쟁부터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섬이었기 때문에 인접을 드물고 가기에도 불편했기 때문에 100년의 숲이 보존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그 공항 건설을 위해서 산을 회수하는 국수봉이나 이런 것들은 가덕도에 이게 우리 남해에 동백숲 많이 있잖아요. 동백숲 많은데 저희 여기 다음에 몇월달에 보니까 홍석환 교수님이 꼭 가덕도에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환 교수님이 가덕도 조사를 했고 교수님이 말씀하기는 왜 꼴랑 100년인데 꼴랑 100년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유일하다. 100년의 숲을 간직한 곳은 유일하다. 그리고 연안지방에서 이렇게 100년 동안 유지한 나는 조사를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숲이 유지되고 숲의 변이, 숲의 역사를 봐라. 이렇게 숲의 역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은 이곳밖에 없다. 해안지방의 그 숲으로서. 그리고 이 동백군락지가 이렇거든요. 약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많이 조사했지만 이렇게 굵은 100년은 됐을 거였는데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 100년짜리 그 사진은 있는데 못 발견했어요. 그 우리가 누가 뽑아갔나? 이거 100년 된 거 나름대로 밝히지 않으라고 잘랐나? 왜 안 보이지? 2시간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교수님하고 같이. 그때 사진을 위치를 찾고 아무리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귀신에 올렸나 하면서 그 정도를 찾지는 못했지만 이 숲을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 교수님 동백꽃은 겨울에 피잖아요. 근데 제가 겨울에 계속 왔는데 꽃을 볼 시간을 못했어요. 있긴 하지만 그러면 꽃이 시기를 내가 놓쳤으면 떨어진 꽃이 듬수듬수 많잖아요. 우리는 왜 꽃이 없어요? 이상하네요 하니까 교수님 너무나 안정적인데 나무들은 자기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면 새끼를 많이 낳는데 그래서 우리 솔방울들이 많은 이유들이 손 앞에 솔방울들이 많은 게 얘는 환경적으로 자기네들이 위험하다는 걸 느끼면서 자각을 하고 자손을 막 낳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것처럼 꽃이 피지 않는 너무나 안정적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굳이 많은 자손을 퍼뜨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꽃이 없어. 간혹 몇 건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일성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지. 이게 단적인 예고예요. 그 주변으로 이렇게 하면서 부산시의 야욕은 제가 자꾸 부산시 욕하고 있는 거는 대저대교 이런 대교들을 엄청 건설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김해공항이고 요 옆에 김해공항 제2 김해공항을 만드는 이거 벌써 제2 에코델타시티 건설 주택단지 건설 뭐 공업단지 건설로 이렇게 다 없어요. 요것도 섬이에요. 사실 선악동강 요 지역 있죠? 이거 우리 섬이에요. 100년밖에 되지 않았어. 이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낙동강에서 흘러 내려온 모래섬이에요. 이 모래섬으로 이게 섬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전에는 논이나 파밭이 유했어요. 김해가 왜 김해 평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1300년의 태백에서 흘러 역사 유관 역사도 있지만 모든 거기에 있는 영양분들이 김해의 평야에 축적되어 있는. 그래서 비료를 뿌리지 않아도 그냥 건강하게 벼농사를 지을 수 있고 파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점 주택단지로 변해버리고 계속 우리 식량안보 얘기하잖아요. 농가 밭을 다 사라지게 하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밭과 논이 있었는데 다 주택단지로 다 사라지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우리 이것만 지킨다면 우리 부산 시내 그리고 낙동강에 4대강 사업으로 해가지고 둔치 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삼락 생태공원이 있잖아요. 둔치는 사실은 자연 생태로 그냥 논밭으로 하는 것보다 놔두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정부가 그렇게 했으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친수 공간으로 해서 놀이 공간으로 다 조성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갯벌 같은 거, 둔치나 갯벌 같은 거 역할은 완충작용을 해요. 홍수가 났을 때 거기에서 물을 머금어주고 그리고 자정 능력을 하는 곳이 갯벌이에요. 둔치의 역할들이 그런 것을 하는데 다 없애고 최대한 이용을 해서 매립을 해서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고 해소네. 우리가 자연을 어느 정도를 이용해야 된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이용하고 있어서 기후위기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저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이거 지금 부산 이제 바다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의 해양도시 바다. 지도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도가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 거는 다 매립을 했다는 거지. 땅이 없으니까 부산은 산이고 바다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평평한 땅이 없으니까 바다를 매립해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바다는 누구 것입니까? 정부의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것이라는 거. 다 팔아먹는다는 거죠. 개발해서 그것을 돈이 없으니까 부산시가 돈이 없으니까 뭘 하냐면 민간의
주면서 매립을 해달라. 그러면서 조건이 매립하고 너그 해라. 아주 싸게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기면 전부 다 마린시티라든지 뭐 공원보다는 돈을 벌 수 있고 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다 만들어 버렸죠. 이게 보면 부산 시민공원의 108배가 넓이의 바다가 이미 매립되었고 또 매립될 거고, 매립 외에도 도로, 방파제, 호암 건설 등으로 자연 해안선 60%가량이 사라진 거죠. 예전의 자연은 그 안에 북항도 있고, 네. 마린시티도 있고, 광안리 옆에 있는 거기도 다 매립이 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이렇게 수십만 동안 형성된 자연의 이유가 있다는 거지. 왜, 연안이 생기고, 모래 갯벌이 갯벌이라고 얘기 있잖아요. 갯벌은, 진흙탕이는 그 갯벌만 갯벌이 아니에요. 갯벌은 바다 근처에 있는 평평한 곳을 갯벌이라고 하는데, 모래 갯벌도 갯벌이에요. 우리 여기 해운대 지역장도 갯벌입니다. 그럼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전 능력, 중간에 완충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환경 이런 걸로 매립으로 해서 계속 이러면서 자연 환경이 계속 교란되는 이런 현상들은 결국은 우리 계속 똑같은 말, 부메랑으로 우리 인간한테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후위기는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네에 제일 많이 사세요? 해운대 모래가 사라졌어요. 이 사라지는 걸로 해가지고 돈이 어마어마어마 들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2013년부터 17년까지 15톤 화물차 15톤 59,000대 분량의 돈을 사용을 했어요. 이 모래가 사라짐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모래가 사라져. 그래서 또 2029년까지 1,445억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유가 뭘까요? 육선 빌딩을 다 채워도 남을 모래를 쏘아 굳었어요. 2년 만에 이게 사라져서 다시 추가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태풍으로 더 많은 영향으로 또 기후로 태풍이 더 찾아오고 더 강한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는 거죠. 이런 거에서 계속 모래는 더 많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연안 침식을 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강한 태풍 이런 것들, 강한 바람 이런 것에서 모래를 해소시킨다고 해요. 그 다음에 무분별한 개발인 거죠. 연안 주변에 고층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특히 해운대의 모래가 사라지는 데는, 해운대의 모래는 여기 장산에서 내려온 계곡의 모래로, 바다에서 흘러들어온 모래와 산에서 내려온 계곡에서 흘러오는 모래가 합쳐져 가지고 모래를 생성한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겠지만, 그런데 여기 이 계곡 이름이 뭐더라? 장산천? 하여튼 요 천에서 계곡이 있잖아요. 그걸 막았어요. 그럼 모래 유입을 막아버린 거죠. 하구를 막아버리다 보니까 모래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유도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래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그리고 또 이 모래를 그런다고 모래 유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강이나 하천에서 모래를 사들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해운대는 여름 한철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모래를 사들이고 있어요. 해운대 주민의 혈세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그런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 하천에 있는 모래는 훼손돼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번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또 문제는 하천에 보면 모래 감소가 돌출 항만 구조물 같은 그런 것도 있어요. 왜 방파제 트리포타 세모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모래를 유입하는 데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포안, 해안도로 이런 걸로 인해서 모래 유입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자, 모래가 예전에는 이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사라지고 옛날의 모습. 자, 도시가 떠 또 한 가지 계속 저 밤에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밤에도 더운 걸 뜨거운 걸 잠을 못 잘 때를 뭐라고 하죠? 열대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도시가 뜨거워지는 여러 가지 이걸 열섬 현상이라고 해요. 이게 바다에서 들어오는 고층 빌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밤에 바다의 시원한 바람을 맞아야 돼. 낮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 밤에는 바다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해서 도시를 시원하게 해주는데 연안 매립으로 바다는 점점점 멀어지고 바다가 사라지고 고층 빌딩으로 해서 바람을 막아버린다. 그리고 도시는 어떻게? 아스팔트나 녹지가 없다는 거지. 물이 없다는 거지. 강이 그러니까 소하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매립했잖아요. 도로를 개설한다. 도로 개설로 하천이 사라지고 소하천이 사라지고 도랑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논이든 밭이든 해운대도 20년 30년 전에는 논이었잖아요. 논이랑 샀지 땅이 그 도시 온도를 낮춰주고 물이 습지의 중요성이 또 온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습지가 사라지고 도심 습지가 사라지고 땅이 사라지고 나무가 사라지고 그게 다 뭐로 이 해운대만 해도 집으로 다 덮어지고 도로 개설 아스팔트 다 돼. 그죠? 아파트 안에 저 진입로 전부 다 콘크리트로 다 박아버리고 땅이 숨 쉴 수 없겠지만은 우리가 스스로의 열을 낮출 수 있는 모든 걸 다 차단해버렸어요. 이런 아까 제가 갯벌의 중요성, 연안의 중요성 얘기했죠. 숲보다 더 50배. 그래서 블루를 바다라는 카본이 블루, 초록, 카본, 탄소, 바다의 탄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다 숲이 이런 바다의 숲들이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엄청 숲보다 더 강하다. 근데 우리는 연안이 사라지고 숲에 있는 바다의 숲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여기는 말씀 안 돼요. 쓰레기, 해양 쓰레기 엄청 낮아요. 그거 다 살펴보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쓰레기만. 제가 바다 청소를 한 10년 이상 했었는데 그때 얘기는 인간만이 쓰레기를 만들어내요. 맞죠? 우선 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은 금전상, 방면상, 이게 장사한 일을 큰 틀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에너지 쪽을 관련을 하다 보니까, 송전탑이 산, 이렇게 뭘 얘기하지? 고민을 하다가 산에 이제 송전탑이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원전 쪽으로 가보셨습니까? 송전탑으로 둘러쳐져 있어요. 이게 이제 고리 1, 2, 3, 4, 5개예요. 연달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송전탑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리 오르고기가 지금 주가 건설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송전탑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기장 다른 산에 다른 산은 생태자연도 1등급, 아까 가덕도처럼 1등급이라서 환경부가 보호하는 곳이에요. 이곳에 송전탑을 건설하겠다. 기장만 해서 부산시 전체, 불경 전체만 해도 몇천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올리지 못하고 부산 기장만 해도 19개 노선에 293개의 송전탑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추가 건설을 한다, 27개를 더 추가 건설한다고 해서 지금 이제 기장구민들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기장만 오겠습니까? 이게 더 넓어서 보니까 우리 부산 안에도 그 반송인가? 그런 쪽에서도
지금 반대 운동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봤는데, 이게 또 그거 계시게 예전에 밀양 송전탑 있죠. 그것도 부산에서 부산 신고리 3, 4호기를 건설하면서 나오는 송전을 위해서 밀양 송전탑으로 넘어간 거예요. 다른 지역에는 아무 말 없는데 밀양 주민들은 내 논밭지, 내 논밭에 건설, 그 처음에 이곳으로 지나가려고 안 했는데 밀양시장인가 군수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노선을 바꿨어요. 자기하고 관계하는 사람이 관계되니까 노선을 바꿔서 억울하잖아. 처음부터 하든지 지하에 해라. 지하에는 돈 든다. 노선 못 바꾸겠다. 이래가지고 그 주민들하고 싸움을 7년 이상, 10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가 다 파괴되었어요. 지쳐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나는 그냥 너무 힘드니까 보상받고 말을 해. 지역 주민은 난 너무 억울해서 끝까지 버틸래.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정부와 지역 주민과의 싸움이, 정부는 지역 주민들을 계속 돈으로 회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 갈등을 조성하고 있어요. 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갈등. 우리는 한수가 정부랑 싸워야 되는데 기장군민과 부산 시민과 싸워요. 왜냐면 기장군내 여기 해운대도 있지만 기장에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한수원의 직원으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수원의 기술진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납품과 관계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생계하고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방사능보다는, 지금 당장 위험보다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보다는 나는 지금 먹고 잘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장 주민들이 고리 여기 수면 연장은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기장 주민들은 다 살 수 있다. 우리는 살 거다. 근데 그 기장 주민이 다라는 거 아니에요. 몇 분이 그분들이 대표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부산 시민이 저 또한 대표성을 가지는 거죠. 이거는 같이 공론화해서 우리가 진정한 에너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논의해야 되는 문제를 지역민들끼리 싸우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공동체 파괴를 계속 가속화시키고 너무 속상한 거죠. 왜 원전에 있는 사람들은, 화력발전소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얻어서 갔는데 우리는 이 나라 환경을 훼손하는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정부는 그것을 이용해서 그 관계하는 분들을 이용을 해서 그렇지 않나? 왜 국민들끼리 싸우면 부추기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금정산이에요. 누가 찍은 사진 제가 올리는데, 금정산은 국립공원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금정산 제5단봉이잖아요. 거기서 바라보는데 요거는 일본 그거 쫙 있죠. 이게 보면 여기에서도 보도 금정산 보면 송전탑 이렇게 저쪽에 쫙 있어요. 저 뒤쪽으로 가면 더 많은 것을 제가 사진을 여러 번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제대로 안 나오고, 그 다음 제가 지금 못 찾아가지고 그냥 그 구글에 있는 걸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장산 송전탑이니까 요 사진 나오더라고요. 사진들이. 네. 근데 이제 지중화 땅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서울은 100%래요. 서울에 가면 송전탑을 볼 수가 없어. 근데 부산은 33%밖에 안 돼. 그래서 장산이든 아까 다름산이든 금정산이든 다 송전탑이 뚝뚝뚝 다 보이고, 어느 도시에 가면요, 고속도로 타다가 어느 도시로 쏙 내려가면 송전탑 길 한 군데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송전탑이. 송전탑은 전봇대랑 똑같아요. 전봇대가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하자고. 환경 보기도 싫잖아요. 저는 우리 집이 이사를 뭣도 모르고 이사를 했는데 우리 집 창문 이렇게 담이 없는 연립주택이다 보니까 그냥 벽이 길하고 맞물려 있어요. 근데 그 전봇대에 아주 고가 흐르는 전봇대도, 일반 전봇대도 이렇게 몇 볼트짜리 큰 거 있잖아요. 마을 안쪽으로. 이게 우리 큰방 창문하고 거의 한 요 정도 떨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큰방에서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밑에 층에 할머니가 저보고 얘야 세대
제가 그때 이사 갔을 때 10년 전에 제가 나이가 있는데 지금은 흰머리, 그때 흰머리가 없다고 저 세대이나 세대 저거 좀 없애줘는 무섭다. 근데 아직까지 옮기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그거보다 더한 것들이 송전탑도 그 볼트가 다 달라요. 미량 송전탑은 765 송전탑인데 그거는 외국에서는 이렇게 도심에 넣지 않아요. 마을에 넣지 않아요. 거기에 넣는다더라고요. 사막에 건설하는 것을 도심에 넣은 거죠. 이게 기장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우리 부산도 간통하는 거죠. 돈이 없어서 지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뭐냐, 우리 부산이 희생하는 거죠. 타 지역을 위해서. 송전탑은 그 지역 주민들이 다 희생하는 거죠. 재산권, 그 다음 생명권을 다 침해하는 이런 환경 훼손까지. 우리는 그걸 알고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보리 이용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해운대로부터 보리 핵발전소가 10개가 있다는 것이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 세계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라는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데다가 보리 1호기는 2011년 후쿠시마 일본 핵사고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다 일어나서 그때 그 서병수 시장이 임시전 서병수 시장도 공약을 했어요. 보리 1호기를 폐쇄하는 뭐냐? 포밭지선. 정의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포밭을 위해서 한다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보리 1호기는 그때 사실은 보리 1호기는 수명 연장 10년을 하고 또 한 번 수명을 더 연장을 하려고 하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부산 시민 모두가 보리 1호기는 폐쇄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보리 1호기와 보리 2호기는 쌍둥이 핵발전소예요. 후쿠시마 사고 훨씬 전에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이게 아주 낮아요. 지진에 대한 부분에도 아주 낮아요. 해양 기후 위기로 인해서 해양에서 들어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유럽에서는 유럽에는 강에 많이 설치한 땅이 바닷가에 있는 나라보다 내륙 지방에 있는 나라들, 프랑스 같은 내륙 지방에 있는 나라들은 강에다가 건설해요. 그런데 강물이 온도가 높아서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태풍 불 때는요, 이번에 여름에 태풍 불 때는 아주 낮게 낮췄어요. 근데 그 앞에 태풍이 마이삭 태풍, 2020년 마이삭 태풍 때는 태풍으로 해서 정전이 됐어요. 불이 나고 중단되었어요.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전기가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다. 전기 어떡할래? 이렇게 얘기해요. 부산은 서울 경기 지방의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200%를 만들어내요. 우리 사용 100만 있으면 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또 송전탑 건설 비용도 있지만 송전탑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희생과 자연, 재산권, 환경권, 그 다음에 건강권 이런 것들이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그게 100%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흘러버리는 이걸로 인해서 돈이 어마어마한 폐쇄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필요하다면 서울에 건설해라 핵발전소. 근데 인구가 많아서 안 돼.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핵발전 건설하지 말고 분산형 에너지를 만들어내라. 분산형 에너지면 재생 가능 에너지, 태양광이나 이런 거. 그런데 태양광도 훼손하지 않느냐? 저희들 반대해요. 이게 해양풍력 했었잖아요. 해양풍력으로, 그러니까 대단지화가 문제라는 거죠. 내 집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러면 바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아파트 옥상에 창문에 아스팔트도 깔 수 있어요. 강사님 시간이 마무리를 좀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문제점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민주주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시민들이 그런 게 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에너지 많이 쓰니까 정부는 뭐냐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으로 1분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정부는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희생을 시키고 있어요. 에너지 적게 쓰라. 정말 많이 쓰는 분들은 많이 있겠죠. 근데 펑펑 쓰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 에너지 나는 더 이상 나는 더 줄일 게 없어 하는 사람들까지 희생 당하게 하는. 근데 정말 줄일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운동하는 곳 있잖아요. 운동 이게 막 그 다 정비하잖아요. 그거를 태양광으로 하면 그리고 이걸 운동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대형화 만들어서 기업만 살찌우는 그런 현상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 보고 텀블러 들고 다니라고 하고 우리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한테 건의하고 정부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시민들이 알아야만 우리를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